오늘 6.15 공동선언 실천 경기 중부본부에서 주최하는 명진 스님과의 대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저희가 그 명진 스님 모시고 강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2월 코로나 이후에 4월 강연, 6월 강연, 8월 강연이 다 이제 연기가 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강연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리고 스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스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는 걸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스님, 요즘 코로나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죠, 이게. 큰 재앙인데, 인류에 불어닥친 그 재앙이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도 부처님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이 그동안에 지구상에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지구가 보복하는 걸로 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인간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과연 인간은 무슨 그 가치를 갖고 세상을 살아갈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피해가야지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님도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들 만나거나 아니면 강연 요청이나 뭐 방송 출연 요청이나 이런 게 많이 중단되거나 좀 줄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일단은 저도 강연을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초청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크게 쉬어가는 계기, 인간이 뭐 전체적으로. 절집안에서는 자꾸 쉬라고 그러거든요. 쉬어라, 비워라, 내려놔라. 그런데 정말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쉬어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서 저도 이번 기회에 푹 쉬고 있습니다. 예, 뭐 스님 푹 쉬고 계신데, 어쨌든 저희가 2월부터 준비했던 스님 강연, 비록 넓은 강당에서 만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작은 스튜디오에서라도 스님 말씀, 귀한 말씀 듣는 그런 자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스님하고 나눌 이야기의 주제가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가? 사실 스님 이력을 이렇게 쭉 보면은 출가 이후에 50여 처를 이렇게 선방에서 수행에 정진해온 그런 이제 스님으로 알려져 있던데, 근데 특별하게 최근엔 또 이제 사회 참여나 분단 문제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누는 또 대표적인 스님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스님이 이런 분단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보통 뭐 우리가 절에 간다, 출가한다 그러면은 세속을 여의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오직 수도만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느 틀 속에 가둬놓은 거죠. 출가. 그러면 속진, 티끌 세상을 버리고 산중으로 들어가서 고고하게 고봉정상에 앉아서 홀로 외롭게 수행하는 것을 연상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 뭐 중들이 왜 저작거리에 내려와 있어, 왜 세상 일에 간섭해, 이런 그 통념에 갇혀 있었던 제가 사실은 5.18 광주 항쟁을 당시에는 정말 폭도들이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난동, 폭동으로 뉴스도 그렇게 들었고, 그 당시에 뭐 일반적인 신문들, 특히 조선일보, 전두환 장군 위대하신, 그야말로 뭐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상김이 싸우는 그런 그 정쟁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뭐 이런 뉴스하고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론이 얼마나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는가, 언론이 또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목탁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가 문명사회로 가는가, 안 그러면 어리석은 암흑사회로 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중에 있으니까 뭐 조중동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메이저 신문을 접하면서 광주는 폭동, 불순분자들이 이렇게 폭동이라고 인식되었다가 83년도 정도인가요? 광주항쟁 비디오를 해인사에서 몰래 보면서 또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광주항쟁에 참여도 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같이 싸움도 하고 했던 걸 보면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종교인이 내 개인의 그 수행과 내 개인의 성불의 문제만 매달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그런 그 회의감 같은 걸 가지면서 눈이 뜨여졌고 그 뒤로 사회 문제에 관심 갖다 보니까 왜 이게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 계속 연구하고 뭐 책도 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선반도의 고통은 분단으로부터 온다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그럼 스님이 생각하시는 분단의 문제, 분단의 본질, 과연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분단 문제를 얘기하면은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미국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해방 전후사 얘기를 하다 보면은 1900년 초 일본이 조선을 합병할 전후의 역사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결국은 조선이 합병이 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 1905년에 일본이 우리 외교권과 국방권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115년 전이죠. 예. 115년 전에 외국에서 가져갔던 국방권과 외교권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가져와 봤다는 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방과 외교권은 미국한테 있죠. 솔직히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그럼 국방권과 외교권이 없는 나라가 과연 주권 국가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일 문제를 생각하면 분단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분단은 결국은 미국이 조선반도에 개입하면서부터 분단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는다면은 남과 북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한반도 한쪽에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들어와 있고 미군 군인이 점령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그 대사가 야야 정치인들 툭 하면 불러다 놓고 훈계하고 가리키고 국방비 올리라는 거를 지시하다시피 얘기할 정도면은 우리나라가 과연 자주 독립국가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야지 될 때 아닌가요? 아직도 우리는 동맹관계고 미국과 우리는 한마음 혈맹이고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고 미국 비판하는 사람은 북한을 도와주는 거니까 국가보안법상 문제가 된다라고 보던 이런 아주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지으면 안 된다 싶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뭐 동맹보다도 그 민족이 더 우선 두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평양에 가서 그 5.1 경기장에서 이제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또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 뒤에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민족이 다른 이제 동맹이나 이념보다도 더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삼 대통령 같이 좀 보수적인 대통령도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 민족에 넘어설 수 없다. 민족 문제가 우선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정말 그야말로 보수라고 칭해지는 남쪽의 부패 세력이 권력을 쭉 잡으면서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그래 그럼 넌 조선의 대통령을 해 하고 허락 떨어지기 전에는 불안해서 계속 미국 눈치를 봤어요. 대통령 되면 미국부터 인사를 갖고 꼭 조선시대 중국으로부터 세자 책봉하는 것까지 허락받으러 다니던 때하고 저는 크게 달라진 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6.15 공동선을 이끌어냈던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과 DJP 연합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보수 세력과 손을 잡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한계를 뚫고 여기로 공동선을 끌어냈다는 거는 저는 뭐 민족사에서 그만큼 위대한 업적을 이룬 대통령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적 압도적 지지 속에서 된 대통령이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겨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더군다나 박정희라는 참 보수 쪽 진영에서 봤을 때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대통령으로 모시는 그 대통령의 딸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500여만 표 차 이상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해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고 미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눈치를 안 봐도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강고하게 자기 정책 입장을 가지면서 자기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지지 기반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문제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훨씬 더 과감하고 좀 더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풀어나갈 수 있었던 입장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4.27 판문점 회담 보면서 그리고 9.19 능라도 경기장에서의 그 감동적인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신명을 바치는구나, 목숨을 바치는구나, 이런 그 참 깊은 그 감동을 느꼈었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과연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은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헤어져 살 수 없습니다. 과연 저 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목숨을 걸 각오를 했다. 그 말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지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남쪽에는 아직도 외세와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30% 정도의 보수 세력이 있고 또 정말 이제는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세력의 30%가 있고 40% 정도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세력이라면은 그 40% 정도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겁니다. 그럼 그 지지하는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치 권력의 기반이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미국이 만약에 작업을 들어온다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고한 굳은 의지로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수만 있다면은 저는 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말만 번드르하게 북쪽 가서 15만의 평양 시민을 모아놓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큰 실망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또 그분이 갖고 있었던 성품 이런 것까지 다 아니 저렇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왜 하는 거야? 왜 한 거야? 돌아와서 북의 비핵화만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북이 완전 비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북쪽에 대해서 대접을 할까요? 그렇게 해서 쏘갔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국제적인 약속 신의 없이 짓밟은 게 거의 다 미국입니다. 근데 북쪽이 핵을 포기하고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미국이 도와주는 걸 받겠다? 몇 차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꼭 벌침 뽑아 넣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좀 잘해줄 거야. 벌침 뽑으면은 벌 죽어요. 벌이 침을 쏠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은 북의 핵은 나 건드리지 마라. 꿀통에 와가지고 찌르고 뺏어가려고 하지 마. 그리고 나 위협 주지 마. 자꾸 그러면 쏘고 나도 죽을 거야 하는 너 죽고 나 죽자 할 때 필요한 것이 북의 핵이라고 보는 거예요. 북의 핵을 미국에다 왜 쏘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 위협이 되는 핵이 북쪽만 있나요? 핵 문제가 나오면 너무 깝깝한 게 일본은 석 달 아니면 핵무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다 돼 있고. 왜냐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걔들은 항공모함 만들고 비행기 만들어서 미국하고 싸운 나라입니다. 그 전쟁 기술이 다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국 남쪽은 지들이 짓밟을 수 있다라고 이런 일본을 놔두고 또 서쪽으로는
어마무지하게 큰 중국 대륙을 놔두고 또 멀리 미국서부터 군사력까지 파견해가지고 있는 이 조선반도 운명을 생각할 때 과연 북핵이라는 것이 꼭 없어져야 될 악인가?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틀에 갇히지 말고.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이 그렇게 강고하다면 중국도 없어야지 됩니다. 러시아도 없어야지 됩니다. 북쪽이 언제 그걸 미국한테 쏘겠다고 그랬어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핵 문제로 이렇게 풀어갈 게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의 문제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봐요. 한반도 비핵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전 지구의 비핵화로 가야죠. 핵이라는 게 한번 폭발하게 되면 엄청난 죄가 있고 그간에 어린애부터 모든 생명을 전부 살상하는 무서운 대량 살상 무기인데 어느 나라는 갖고 있어도 되고 어느 나라는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구분을 어떤 놈이 짓는 거예요. 그걸 구분 짓는 놈도 핵무기를 없애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잔뜩 갖고 있고 또 만들면서 누가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너 그거 없애. 너 위험해. 이건 돌쌈놈들 하는 짓이죠. 아이고, 이 얘기가 어디로 하다가 내가 또 흥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참, 너무 불쌍하죠. 끝없는 외세 침략 속에서 그래도 굽히지 않고 살아왔던 참 우리 민족이 115년 동안 자기 국방과 외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이 분단의 문제와 통일의 문제는 원인이 어디서 왔고 원인에 대한 것들을 규명하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본다면은 미국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미국에 대한 어떤 두려움, 미국에 대한 공포, 또 미국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을 미국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미국이 아니다, 또 미국이 전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나 미국 사회를 보면은 과연 저것이 이제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이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하는데, 스님은 최근에 이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요? 언어는 의식의 반영이죠. 예. 생각이 이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사람을 호칭을 할 때 남자들한테 미스터를 쓰죠. 예. 미스터 김. 우리 조선말로는 뭐예요? 미스터 김이면은 김씨입니다. 김씨. 예. 근데 어떤 사람을 부를 때 미스터 김 하는 거하고 김씨 하는 거하고 어때요, 어감이? 어감이 다르죠. 김씨 그러면 뭔가 집 막노동하는 네. 사람, 뭐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 부를 때 김씨 부르거든.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끼리 부를 때는 미스터 김, 미스터 리 이러고. 미스 리는 뭐예요? 미스 리는 양이죠. 지금도 미스 리 이렇게 촌스럽게는 안 부르지만 저 어렸을 때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스 리, 미스 킴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김양. 그러면 꼭 무슨 뭐 옛날 다방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부를 때 거기다 또 아자를 붙여요. 김양아. 이런 빌어먹을 너무 꼴봤습니까? 우리말이 저급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숙박시설도 신라호텔, 롯데호텔, 무슨 호텔이 붙고 거기 앞에 또 영어가 붙어요. 하얏트 호텔, 힐튼 호텔. 이러면 대단히 고급스러운 호텔이 되고 여관입니다. 잠자는 데가. 여행하던 사람들이 들어가 자는 데입니다. 여관이라고 부르면은 급이 좀 떨어지는 데예요. 영어로 말하면 고급스러워져요. 이게 우리식 속에 꽉 배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방정국 1945년 그때부터 1948년 3년 동안에 대한민국 통치자는 하지였습니다. 하지가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철저하게 기독교화했고 그 다음에 미국화하면서 영어 쫄가리라도 하는 놈은 대접을 했고 또 뭐 우리 민족끼리 자치를 할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대량 학살, 거창양민 학살, 또 보도연맹 학살 사건, 제주도 4섬, 여순까지 다 전부 다 미 군정 하에서 일어났고 미 군정의 지시와 묵인과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넘어갔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미국이 얼마만큼 어떻게 개입이 돼 있는가를 확실히 안다면은 과연 미국은 우리에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미국의 이 식민지 교육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 속에서 미국적인 것은 월등하게 우월한 거, 그리고 우리 거는 저급한 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간다 그러면은 가족들끼리 하얀 옷 입고 찬송가 들고, 절에 간다 그러면 쭈글쭈글한 늙은 할머니가 쌀한 대박이고 뭐 사주 보러 뭐 복 빌러 가는 식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인식되어 있잖아요. 고리타분한 걸로.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언어가. 지금도 뭐 전부 영어로 써 있잖아요. 차 이름만 하더라도 뭐 소나타, 그랜저, 영어 아닌 거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나라 말을 놔두고 왜 외국말로 우리 것들의 삶 속에 그것이 주가 되게 만드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민족이 외세 의존적이고,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당나라 가서 교육받아야지 되고, 당나라 물건 무조건 좋은 거고, 비단도 당나라 비단이래야지 되고, 그랬던 것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뭐가 있어요. 미국 가서 박살 따와야지 되고. 지금은 뭐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행세하는 사람 쳐놓고 미국 나가 안 갔다 온 사람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과연 주권 국가인가. 이제 국민들 전체가 교육이 아니고 이건 일상적 삶 속에서 뼈저린 자기 반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런 이 외세 지배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고,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치권만 보장돼 있는 미국의 식민지다. 대통령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다 뽑지만은 외교관계 맺을 때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하고 우리가 외교관계 맺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 전시작전권이라고 그러지만 작전권이 전시에 필요하지 평시에 뭐가 필요해요? 그냥 작전권이라고 그러기는 뭐하니까 전시작전권을 뭐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권이 없는 거는 국방에 대한 걸 포기한 거 아니에요. 외교권하고 국방권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된다고. 예, 오늘 아주 스님이 본질적이고도 냉정하게 우리 현실을 이제 돌아본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통일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은 결국에 분단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외세의 어떤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우리 민족이 같이 힘을 모아서 더 나은 미래를 좀 만들어 나가자. 이런 것이 이제 통일의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지만 최근에 저희 사회에 보면은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제 통일 대박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비핵 개방 3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통일의 문제를 북이 핵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세계 질서에 참여를 하면은 잘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경제적 시각에서만 통일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님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세계 질서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일정한 부분 굳어졌지 않습니까? 예. 동그라파도 저렇게 이제 무너졌고, 소비에트 연방도 무너졌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경쟁으로 이 물질을 축적 많이 하는 것이 행복의 가치, 최상의 가치로 생각했던 자본주의 체제가 그동안에 쭉 올라오면서 이제 거의 이 정점에 그렇죠. 달했다고 봅니다. 그 정점에 달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는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기후변화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재앙에 대한 전조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16살 먹은 튜벨인가요? 그 어린 환경운동가. 예. 어디 행사에 참석하려고 가는데 비행기에서 나오는 이 가스 때문에 결국은 요트로 가잖아요. 우리가 온 지구인이 다 그 여학생같이 그런 정신과 그런 삶의 태도로 바꾸지 않는다면은 길면 50년, 짧으면 20년 안쪽에 지구는 엄청난 대재앙 속에서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태로 한다면은 틀림없이 행한 행위에 대한 업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 인간들이 살아오는 삶 속에서 경쟁을 통해서 짓밟고 일어서고 올라가는 것으로서 성공의 가치를 삼았던 이 틀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반성을 필요로 한다고 봐요.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통일을 하면은 북쪽의 자원과 남쪽의 기술과 결합을 해서 한반도에 우리가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만 보는 아주 천박스러운 저급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가서 싸대기 한 대 올려붙이고 싶어요. 어떻게 모든 가치를 돈으로만 보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유라시아 대륙으로 뚫린 철길을 타고 어디로 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우리한테 뭔가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몇 번 저도 이런 강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모든 재산을 국가가 소유하고 집도 국가가 소유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결혼하면 무조건 25평짜리 아파트 주고 애 낳고 살면 35평짜리로 옮겨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면 45평짜리를 주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논아 좀 줘라. 어떤 사람은 100평짜리 복층 아파트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맨날 월세 전세로 쫓겨다녀야 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서울에 집장만 하려면 10억 이상 줘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내가 5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먹고 쓰고 애들 교육시키고 이러면서 얼마를 모으겠어요? 1년에. 아주 전략해서 3천만 원씩 모으면은 10년 모아야지 3억이죠. 이게 무슨 투기를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어디 가서 나쁜 짓 안 하면은 집 장만 못 하는 겁니다. 그럼 맨날 쫓겨다녀야지 돼요. 이게 국민의 7, 80%가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면은 그게 행복한 세상이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교육비는 어때요? 주거 문제하고 교육 문제인데 그 교육은 돈 없으면 애 좋은 학교 절대 못 보냅니다. 이제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은 이제 옛날 얘기고 이건 60년대, 7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 개천에서 욕나나요? 어린 반푼을 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그 정해진 자기 신분이 이제 전부 이 자기 자식에게 넘어가고 계급사회가 규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조국 사태나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일정한 부분 분노를 갖는 것이 결국은 교육 문제였던 거죠. 교육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 대접을 받고 특별한 케이스가 됐던 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차별화된 세상이 과연 우리를 행복으로 끌고 갈 것인가. 나는 이거는 불행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 1등을 해야지 돼요. 눌러야지 되는 거를. 누구보다 이겨야지 돼. 학교에서도 옛날같이 우정, 친구, 너와 나는 친구야, 의리 이런 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돈으로 계약되어져 있는 끼리끼리의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소위 얘기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무슨 무너지고 이게 아니고 지금 같은 세상을 저는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세상. 지옥이 어디 저 무슨 땅 속에 죽어서 어디 가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장에서 지옥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풀법을 저지르면서 재산 상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머리가 뻐개지겠습니까? 지옥 아닌가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놀대로 자기 자식한테 먹일 거 못 먹이고 학교 보낼 거 못 보내고 집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이 고통 있는 건 있는 대로 없는 건 없는 대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런 세상이 과연 우리가 바랐던 행복한 세상인가 유토피아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등했으면 좋겠다. 차별에서 오는 고통이 가난으로부터 오는 고통보다 더 큰 거예요. 똑같이 가난하면은 불행하지 않아요. 똑같이 보리밥 먹으면은 불행하지 않은데 똑같이 보리밥 먹을 때 서너 사람은 저기서 쌀밥 먹으면은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근데 똑같이 쌀밥 먹는데 그럼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옆에서
된장국이 아니고 소고기국에다가 밥을 먹으면 나는 또 불행해져요. 그게 먹고 싶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등한, 물론 인간의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등해질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정치적 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은 그걸 뭐 공산주의라고 칩시다. 그럼 나는 공산주의가 난 더 행복한 세상으로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게 사상범이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세상에 사상이 벌받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았던 겁니다. 이게 청산할 때 안 됐어요, 이제? 그렇죠. 그게 사실 지금까지 우리를 70년간 억눌러 왔던 빨갱이란 이야기가 다 그런 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탈피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분단 문제를 풀어나가고 통일을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스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 평등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권리를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어떻게 서로의 장점을 활용을 하고 또 서로 이제 가진 것을 나누고 이렇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통일의 정신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지만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이제 통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든요. 뭐 저희도 주변에 이제 자식들이나 조카들 보면은 이렇게 통일 문제나 이런 거 나오면은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런 이야기 하면 이제 외면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결국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의 20, 30대 젊은 세대가 그 통일로 만들어지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기운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지, 스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단 상태가 완전히 몸에 배에서 익숙해진 겁니다, 이제. 익숙해져서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동서남북 사방이 있는데 북쪽은 남쪽을 상상을 못 해요. 못 내려오니까. 근데 남쪽은 북쪽에 대해 상상을 못 하잖아요.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뭐 외교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거나 이런 상태 속에서는 어디를 못 가든가 아예 단절이 돼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여권을 받고 수속을 밟아서 어디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북쪽을 가려면 저 베이징으로 돌아서 북쪽을 가야지 됩니다. 바로 판문점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대통령이나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못 올라갑니다. 네. 저는 서해안로로다가 2번은 올라가 봤지만은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한 3, 40분 되니까 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해본 사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뭘 자꾸 통일 얘기해.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러니까 한쪽 다리를 못 드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쪽 다리는 튼튼해졌어요. 한쪽만 뜨니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졌어, 이제. 뛰어도 다니고. 그러니까, 아유, 뭐 하려고. 귀찮게 수술하고 말이야. 여기 하려면 돈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 다리를 재생시킬 생각을 안 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봅니다. 분단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희들한테 익숙해져서. 북쪽은 남쪽을 생각 못 하고, 우리는 북쪽을 생각 못 하는데, 물질적으로는 그래요. 그걸로 끝나느냐면 그게 아닌 겁니다. 북쪽은 남쪽에서 얘기하는 소위 자유민주주의, 대통령도 욕하고 끌어내리고 탄핵하고 상상을 못 할 거 아닙니까? 북쪽에서는. 남쪽에서는 북쪽에 대해서 상상을 못 하잖아요. 서로 동무가 되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게, 러시아에서 미국의 그 평화봉사단 같이 평양 쪽에 내려와 있었던 러시아의 무슨 학교 선생이 있었던가 봐요. 네. 그래서 교육을 가르치면서 거북이와 토끼 얘기를 쭉 하면서 게으름을 부리던 토끼는 걸음은 빨랐지만은 낮잠을 자다가 거북이가 먼저 목적지에 도착을 했답니다. 이러니까는 초등학교 2학년인가 되는 그 북쪽의 어린애가 손을 반짝 들더니, 선생님, 어째서 거북이 동무는 토끼 동무를 깨워가지고 같이 안 갔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북쪽에는 경쟁 사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생산성은 좀 떨어집니다.
경쟁을 안 하니까. 그 집단 농장의 생산성 떨어지는 건 저도 북쪽에 가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 그러나 사람들은 순박한 눈치 보고 이런 게 없고 할 말 다 하고 나한테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얼마나 씩씩하게 얘기를 하는지. 내가 조계종에서는 말 좀 하는 축으로 들어가는데 북쪽 가면 특히 북쪽의 여성 동무들한테는 한 번도 안 깨져 본 적이 없어요. 분단의 문제가 물질적인 결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유의 자유를 막아버렸을 때 오는 배가 우리 혈관 어디를 한 군데를 막아놓은 거나 똑같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통로가 막혀버리면은 다른 데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아픈 머리만 아픕니까? 세상 만사가 귀찮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 같이 무슨 쪽의 생각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들은 다른 쪽 혈관, 혈맥을 막게 만듭니다. 그게 결국은 일본 같은 나라는 노벨상, 과학상, 물리학상, 문학상 합쳐서 20여 사람 먼저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 받은 거 말고는 과학상이나 문학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문학도 상상력이고 물리학, 과학상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큰 상상력 발현이거든요. 그 상상력이 어디를 막아놨기 때문에 무슨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검열하면서 뭘 하면 안 되는 것들로 다른 데까지 막는 바람에 우리 민족의 문명사적으로 엄청난 단절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분단이라는 것이.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사실은 동방의 불빛, 위대한 대한민국, 해 뜨는 동쪽의 나라, 이건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말씀대로 남쪽은 북쪽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막힌 상태로 살아왔고 북은 또 남으로 내려오는 길이 막힌 상태로 살아왔는데 이것이 이제 분단의 모습이다라면 통일의 시작은 남은 북으로 가는 길을 열고 북은 남으로 내려오는 길을 열고 남과 북이 서로 상호 인정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뭔가의 길을 같이 모색을 해보는 것. 이게 뭐 제가 생각하기엔 통일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뭐 오랫동안 긴 이야기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 또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 또 철학적인 이야기, 또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되새겨봐야 될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명진 스님 귀한 말씀 많이 나눴는데 스님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뭐 한 가지 어떤 뭐 귀한 말씀이 있다라면 그거 하나 덧붙여 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하면 안 되는데? 여기로 공동선언 나왔을 때 프레스센터에서 모여있던 외신 기자들까지 다 울면서 만세 부르고 감동했었습니다. 난 그게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막 와 했으니까요. 그리고 9.19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동의 연설을 했을 때 한편으로는 걱정됐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통일시대를 열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었었습니다. 저는 그 감동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우리 민족이 통일을 지향하고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통일 문제에 신경 안 쓴다? 그거는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면 6.25 때나 9.19 때 온 국민이 다 막 기뻐하고 야, 이제는 우리도 북쪽 한번 가보나. 우선 생각하는 게 금강산, 백두산 나도 가볼 테야. 그리고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도 갈 수 있어. 그런 무한한 상상력. 그런 것들이 단절되는 세상에 행복하냐는 겁니다. 그것이 왜 분단이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민족은 정말 자주적인가? 우리 민족은 정말 독립된 자주국가인가를 돌이켜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저는 분단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외세에 간섭 없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대한민국. 아니 신라 고구려 백제가 얼마나 서로 싸웠어요. 한수 이남 이북을 두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원수같이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신라가 옳았어. 무슨 고구려는 나빴어. 백제가 뭐 좋았어.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먼 훗날 조선반도의 지금 상황들을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는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 공화국과 참 그때 그렇게 싸웠을까 왜? 그 뭐 사상 이념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역사적 평가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긴 역사의 안목으로 보면서 우리 이 끊어진 분단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얼마나 많은 군사비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미움, 증오, 빨갱이, 저쪽에서는 반동 뭐 이런 말로 서로 미워하면서 세월을 보냈는가.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시기가 저는 2, 3년 정도 안에는 매듭이 지어져야지 되고 그건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한 번 다시 권하지만은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한번 남쪽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분단 고착화를 원하는 세력과 미국에 의해서 설사 이 신상의 위해가 가해지더라도 분단 문제를 과감하게 한번 열고 나갈 수 있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자세로 남은 임기를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네. 명진 스님 말씀의 마지막 주제는 역사적 안목을 갖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통일의 문제, 분단의 문제 잘 풀어 헤쳐나가고 또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이 코로나 문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스님 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